네, 반갑습니다. 미래엔 고2 문학. 이번에 배울 작품은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인데요.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를 우선 이해하려면 윤동주 시인의 삶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짚어보고 가야 되는데, 참고로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일본 유학 중에 썼던 시고, 일단 윤동주 시인이라는 이 윤동주 시인의 연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원래 윤동주 시인은요, 태어나기를 북부 지방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자면 요 지방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윤동주 시인은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송몽규라는 친구가 있었어. 송몽규라는 친구는 윤동주 시인의 쉽게 말해서 제 불알 친구죠, 그렇죠? 근데 그 송몽규라는 친구랑 윤동주라는 친구가 어느 날 둘 다 이제 신춘문예라고 해가지고 문학을 좋아하고 시를 잘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 써서 내가지고 거기에 당선이 되면 이제 곧바로 문인으로 등단할 수 있고 뭐 그런 상당히 큰 문학 공모전 같은 게 있어요. 시 공모전 같은 건데 거기에 윤동주 시인과 손몽규 시인 두 분 다 내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둘 다 내게 되는데 근데 그때 손몽규 시인이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요. 그래가지고 손몽규 시인은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받게 되죠. 그래서 근데 윤동주 시인은 이제 당선이 안 됐겠지.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까? 말이 잘 안 나오네. 이건 뭐 필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자, 송몽규 시인과 윤동주 시인 서로 친구였는데 우리 이제 몽규 시인 같은 경우는 신춘문예도 당선이 되고 그래서 지원금을 받아요. 윤동주 시인은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돈도 있어. 동주는 돈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몽규가 동주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일본으로 유학을 가자. 돈이 있으니까 이제 유학을 가라게 하겠죠. 근데 윤동주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 어떻게 집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집도 양반 집안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가겠다는 거를 말릴 만한 그런 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윤동주 집에서는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동주를 유학을 보내게 되고 몽규는 이제 자신 손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지. 일단 거기서부터 약간 좀 어때? 동주가 열등감을 느끼겠죠. 좀 부끄럽겠지, 그렇지? 둘 다 그래서 같이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일본에 가서도 똑똑한 우리 몽규는 정말 그 도쿄 대학인가? 네,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대학교에 한 방에 합격을 딱 한단 말이야. 근데 동주 같은 경우는 같은 대학을 집어넣는데 거기 떨어졌어. 그래서 둘은 서로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몽규는 일본에 가겠다는 목적이 사실은 유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어. 독립운동이었어요. 일본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왜냐하면 정말 에너제틱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젊은이였거든. 그래서 더불어서 뭐도 하고 있었냐면은 독립운동까지 일본에서 막 하고 있었어. 근데 동주의 입장에선 봐봐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무리해가지고 돈을 보태가지고 일본에 보냈는데 거기 가서 독립운동 하고 있으면 본인 마음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동주 같은 경우 독립운동을 거의 못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어떤 감정이 들 수밖에 없겠어? 계속 뭔가 부끄러움, 응?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죄스러운 감정, 몽규에 대한 모종의 열등감, 또 그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사이클 돌았을 거야. 상상을 해보자고요. 동주 시인의 머릿속을 상상을 해보자고. 이런 상상력이 결국에는 우리 삶 풍부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런 열등감 속에서 동주 시인은 계속 어쨌든 간에 유학을 이어갑니다. 그 와중에 쓴 시가 바로 이 쉽게 쓰여진 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시가 끝나고 나면 요 이후에 과연 둘은 어떻게 됐는지 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해석을 좀 해봅시다. 동주 시인의 상황과 연결지어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동주 시인은 이런 시를 썼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첫 번째부터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창밖에 그냥 비도 아니고 밤비가 내리고 있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 시에서 그냥 쓰인 단어는 단 하나도 없다. 다 화자의 정서, 화자의 태도, 그리고 이 시의 주제 형성이랑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은 왜 하필 밤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표현했을까? 화자의 마음과 상황이 그만큼 좋지가 않다라는 걸 의미하겠지, 그치? 그래서 밤비가 속살거려의 밤비는 시간적 배경이지만 더불어서 암울한 시대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 육첩방이 일본 다다미방을 육첩방이라고 말을 한대. 자, 공간적 배경이죠. 근데 그냥 육첩방 다다미방 좋은 방이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까지 해석할 수 있어? 낯설고 구속적인 삶의 공간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죠. 왜? 남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여긴 어디겠어요? 일본일 겁니다. 일본에서 유학 중이니까. 자, 그래서 1년을 정리하자면 어두운 시대 현실을 인식한 동주 시인의 모습이 들어간다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으로 가봅시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자, 천명이라는 거는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운명. 하늘이 내려준 운명. 그러면 자기가 시인은 슬픈 천명이래요. 시인으로 사는 삶은 슬플 수밖에 없는 삶이래. 그러면 지금 근데 본인은 그런 줄 알면서도 시를 적어보겠다는 거야. 자,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거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왜 슬픈 천명이라고 했을까 생각해보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시를 쓰는 것밖에 못하는 어떤 무기력한 자기 자신의 처지, 즉 시인으로서의 슬픈 운명을 자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아. 집에서 보내주신 거죠, 부모님이.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자, 대학생이에요, 지금. 유학생이니까. 근데 갔는데 봐봐. 그냥 교수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했어? 늙은 교수라고 표현을 했다. 왜 하필 늙은 교수라 표현했을까? 그냥 그냥 교수, 남자 교수 해도 되는데. 이 늙었다라는 것이 어떤 이미지를 품고 있는 거야?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식, 즉 오래된 지식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과거의 지식을 배우고 있다는 인식을 본인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답습한다라고 말을 해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과거의 것을 반복하고 학습하는 걸 답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이 전체 부분은 어때?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현실적 자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자, 동주의 머릿속을 한번 가보자고요. 동주의 머릿속에서는 어때? 본인도 몽규처럼 신춘문예 당선돼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내 돈으로 당당하게 유학하고 싶고 또 독립운동도 멋지게 하고 싶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치?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못했던 거지, 그치? 그럼 우리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자, 동주 시인에게 있어서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는 서로 대립하고 있었을 거야. 현실적 자아는 어떤 자아지? 지금 일본에서 유학 중이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그런 학생. 그냥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대학 다니는 그런 소극적인 학생. 독립운동을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학생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럼 동주가 생각해보니 이상적인 자아는 누구겠어요?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고 어때? 새로운 지식에 열려 있으면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었겠죠. 이게 동주의 이상적인 자아였을 거란 말이야. 누구나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대립하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는 정말로 내가 계획했던 일을 모두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딱딱 살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감정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게 내 이상적 자아예요. 근데 현실적 자아는 어때? 내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에 집중하게 되고 쇼츠를 보게 되고 릴스를 계속 넘기게 되는 시간 낭비를 거기에 계속 하고 있는 그 자아가 현실적 자아일 수밖에 없지. 우리 모두는 다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괴리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어. 왜냐, 그게 인간이거든. 동주시도 마찬가지죠.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보세요. 본인은 어떤 이상적 자아를 꿈꾸고 있고 그 이상적 자아와 어떤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보자. 그러면서 자,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어린 때 동무들을 죄다 잃어버렸대요. 그러면은 어린 친구들, 나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친구들 다 잃어버렸어. 당연하지, 유학 왔고 멀어졌으니까요. 그럼 난 대체 친구들까지 다 잃어버리면서까지 무엇을 바라길래, 무엇을 원했길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을까? 라는 현타가 왔을 거야. 그래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이라는 거는 물속 깊이 가라앉는 걸 얘기를 해요. 보면 앞에 다 삼수변자 들어있죠, 그렇죠? 침전, 가라앉을 침자입니다. 뭐 침수되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나는 뭐야? 현실적인 자아,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자아야, 그치? 나는 홀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울 속으로 빠져드는 것일까? 자,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하강적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침전 자체가 가라앉는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리하면 현실에서 상실감과 회의를 느낀 동주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자, 이어서 점점 감정 흐름이 절정으로 가고 있어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봐봐. 인생은 살기 어려워야 돼. 동주 입장에서. 이 이상적 자아로 살아가려면 인생은 너무 살기 어려워야 돼요. 왜? 일제강점기는 너무 살기 힘든 시대야. 그러면서 그거를 뚫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삶은 더더욱 힘들어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나는 내가 충분히 힘들게 살아야 할 만큼 힘들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지.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하에서 살면 되게 힘들어야 돼. 그럼 시도 되게 힘들어야 돼. 근데 나는 시를 이렇게 쉽게 써. 그 말은 뭐야?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중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험 기간에 우리의 모습에 대입해서 생각을 한다면 시험 준비는 원래 어렵다는데 막 문제를 푸는데 너무 잘 풀려, 너무 쉬워. 그럼 뭐야?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아니지. 공부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공부를 할 때는 막 머리를 써야 되고 머리에서 열이 나야 되고 불이 나야 되고 막 너무 힘들고 힘든 게 당연한 거야, 얘들아.
인간은 힘든 걸 할 때 발전하니까요. 막 힘든 걸 해야 돼. 막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쉬운 것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그런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육첫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1년을 변조해서 반복을 했어. 어때? 여기부터 뭔가 좀 인식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를 암시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갑자기 첫 번째가 다시 반복이 된다는 건 여기부터 뭔가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변할 수 있다? 자, 소극적인 자아에서 적극적으로 슬슬 변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것만 보고는 알 수는 없고 이 밑에 부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신의 현실을 다시 인식을 한다. 난 지금 이런 상황이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고 있고 난 지금 남의 나라에 와 있다. 자,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맥락이 나와 있어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뭐 동주가 그냥 방에서 새벽을 맞이하다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등불을 밝히고 등불을 밝히면 이제 어둠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진짜 그러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한번 썼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행위를 시에 옮긴 동주의 마음은 어땠을까? 왜 굳이 이 내용을 시에 옮겼을까? 추측을 해보자고요. 어때?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겠다는 것은 일단 부정적 현실을 내가 조금 타파해보겠다, 극복해보겠다 하는 걸로 읽을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부정적 현실은 뭔데? 일제강점기잖아. 일제에 맞서는 저항의지,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가 좀 키워보겠다 라는 의지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등불을 밝혀서 시대처럼 올 아침이래. 시대처럼 온다라는 메시지, 어떤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건 뭐야? 아주 새로운 변혁,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거지. 희망찬 미래, 조국의 광복 정도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고, 그런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냥 나가 아니라 최후의 나야. 어때? 반성을 통해서 성숙해적인 내면적인 자아, 이상적인 자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눈물이 나는 구절입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민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랑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서로 압수를 한다고? 이 뭐야, 바보야?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나는, 앞에 있는 나는 무슨 자? 얘 지금 얘가 아니죠. 얘가 이제 통합된 최후의 자, 내면적 자예요. 내면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게, 즉 이상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게, 이 둘이 지금 통합되고 있는 거야.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분열된 두 자아가 이제 화해와 화합을 하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 과거에 너무, 그러니까 앞에 지금 이 내면적 자아는 어때요? 막 이래. 독립운동을 하고 싶은데 못해.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들으면서 소극적이고 독립운동 못해. 그런 자기 자신을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악수를 하고, 동주야, 너 그럴 수 있어. 동주야, 너 독립운동 적극적이지 못할 수 있어. 괜찮아. 너 그래도 돼. 이렇게 악수를 잡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해 주는 거지. 내가 나를 괜찮다고 다독여 주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작은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을 건네는 거죠. 진짜 어떤 이상적인, 나중에 내가 언젠가 갖게 될 이 최후의 나, 이 최후의 멋진 내 모습이 지금의 멋지지 못한 나의 모습에게 악수를 건네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돼. 너 언젠가 꼭 나중에는 너가 꿈꾸는 그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좀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분열된 두 자아가 화해하고 화합하는 것이다. 마지막, 두 자아가 화해하고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시죠. 자, 요 시의 개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자, 기본적으로 갈래는요, 일단은 형식 면에서 봤을 때는
정형시 아니죠? 자유시입니다. 자유롭게 쓰시고요. 더불어서 자신의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시니까 서정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 시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윤동주 하면 무조건 나오는 키워드죠? 반성적이다. 자, 그리고 이 시의 주된 소재는 어때요? 일본 유학생활 중이었고, 자, 뭐를 주 재료로 썼죠? 일본 유학생활, 그리고 시가 쉽게 쓰인 것에 대한 부끄러움, 이것이 이 시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재료입니다. 재료. 자, 그러면 내가 항상 강조하지, 재료는 재료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주제라고요. 그래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윤동주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지? 내가 어떤 인물인다 라는 걸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죠? 어때?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여기선 나죠, 그쵸? 지식인의 뭐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 성찰. 또 이제는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고 내가 나와 악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현실 극복 의지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징은요, 밝음과 어둠은 시각적 이미지를 대립시켜. 어떻게? 등불과 어둠, 그치? 그래서 부정적 현실과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은요, 자, 뭐와 뭐가 대립합니까?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 그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현실적 자아는 행동이에요. 나의 행동. 내면적 자아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걸 할 사람이다. 나는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하는 나의 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말과 생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진짜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는 내면적 자아에 해당합니다. 현실적 자아는 진짜 내일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진짜로 공부를 쉬지 않고 하는지, 내가 진짜로 계획한 대로 하는지, 그게 바로 나의 현실적 자아인 거죠. 이 인간 대부분은 이 둘이 대립할 수밖에 없어. 이 둘이 안 맞아요.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냥 그 둘을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도 마찬가지로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너무 안 맞았던 거야. 그래서 내적 갈등이 되게 심했던 거죠. 그만큼 부끄러운 거고. 그래서 그런 대립과 화해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는 요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는 상당히 가슴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도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자, 그 다음 시화와 식구의 상징적 의미 한번 같이 살펴볼게. 자, 기본적으로 밤비와 어둠은요, 밤비는 시간적 배경이고 어둠도 시간적 배경이죠. 네, 둘 다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냄과 동시에 또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은 부정적인, 화자가 지금 처해 있는 부정적인 현실을 암시하고 있죠. 예,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현실이란 일제강점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육첩방이라는 거는 어떤 배경입니까? 네, 공간적 배경이죠. 어때? 낯설고 또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억압적인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뭐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 그런 유학생활 하고 있는 공간이니까요. 자, 등불은요, 등불을 켜서 어둠을 내몰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희망, 극복의 의지,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겠고, 시대처럼 올 아침은 뭘 말하겠어요? 시대처럼 온다는 건 반드시 온다는 의미야. 반드시 올 희망.
여기서는 아마 광복을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악수는 이제 누구와 누구의 화해겠어? 이상적 자아,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겠다.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가와 작품의 관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작가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시기에 지금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 자, 플러스 어때? 어떤 작가냐면요, 자기 성찰을 정말 많이 하는 작가예요. 이 자기 성찰을 많이 해서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냐면 부끄러움 감정을 정말 많이 느끼는 그런 화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들 마음속에 윤동주 한 명 쓰면 다 풀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들 마음속에 이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자아들이 하나씩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소심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작가에게서 어떤 작품이 나왔어? 결국에는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성찰과 또 그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극복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 나오게 되죠.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아주 스무스하게 연결이 된다. 자, 그래서 작가와 작품의 관계는 어떤 것 같아요?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이 보는 세상은 이렇게 생겼던 거야. 이런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당연히 뭐도 드러나겠습니까? 작가의 고유한 개성 드러나겠죠. 윤동주 시인의 개성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솔직히 시인 이름 가려놓고 딱 읽어도 윤동주 시인의 윤동주 시인만의 그 어떤 부끄러운 문자 같은 게 좀 있어요. 바로 알 수 있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이거 뭐라 그래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생각, 이거를 한 단어로 딱 줄여가지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뭐 가치관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 요새 많이 나온 말이죠. 세계관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고요. 뭐 사상,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의 변화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요,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회의하고 절망했죠. 회의한다는 거는 전체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또 어떤 모종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로 바뀝니까? 희망적이고 등불을 밝혀야겠다. 극복 의지를 다지는 그런 부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현재의 삶이 되게 부정적이고 회의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뭐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스스로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부끄러움을 가슴 깊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걸지도 몰라. 그치? 그래서 일기를 쓰라고 하죠. 그 플라톤이 한 말 중에 이제 이게 있죠.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가치가 없다. 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 그만큼 성찰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거치고 나야 어떻게 해야겠다. 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다 하는 희망과 극복 의지가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1년의 사연까지는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고 이렇게 부끄럽구나.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신의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0에서는 등불을 켜가지고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고 극복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쵸? 자, 2번. 이 작품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어조는 어떠한지 말해보자. 자, 일단 대화체입니까? 독백체입니까? 독백체죠. 자, 더불어서 윤동주 시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어조? 성찰적, 뭐 자기 반성적 어조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이 작품에서 시적화자의 신분이나 처지를 알 수 있는 식구를 찾아보자.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육첩방은 남의 나라 라고 하면 지금 이 화자가 일본에 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시인이란 슬픈 천명, 시인이구나, 보내주신 합비봉투, 유학생이구나, 대학노트, 뭐 늙은 교수의 강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이며 동시에 시를 쓰는 시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음 4번. 이 작품의 창작 시기를 고려해서 다음 구절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이나. 자, 시대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이 등불이라는 것은 어때요? 모종의 희망이겠죠. 희망을 켜서 어둠, 부정적인 상황, 여기서는 아마 일제강점기를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럼 시대처럼 올 아침은 뭘 말하는 거겠어? 광복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볼 수 있겠어? 내가 그전까지는 되게 소극적으로 독립운동도 안 하고 그냥 뭐 남을 나라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한번 키워보겠다.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수밖에 없는 광복이라는 아침을 내가 한번 맞아보겠다. 이런 의지적인 표현으로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광복을 확신하고 기대한다 라는 맥락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작가의 성격에 대한 글이다. 이 작품의 제목이 쉽게 쓰여진 시는 무엇인지 밑줄 친 부분과 관련 지어서 한번 써보자. 자, 동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외유내강. 외유내강은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속으로는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주형을 아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는 대인관계에서 뭐가 나는 일이 없었고 따라서 적이 없었다. 누구도 그를 지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는 엄격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변명한 일은 너그러웠지만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은 없었다. 스스로에게 되게 모질었던 사람인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자책을 많이 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던 그런 사람인 거야. 자, 그러면 이 쉽게 쓰여진 시의 의미는 뭐였을까? 왜 하필 제목을 쉽게 쓰여진 시라고 정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런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이 어때?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시를 쉽게 쓰지? 가볍게 쓰지? 나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제대로 된 정신머리인가?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 맥락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어렵지 않고요. 자, 마지막 6번 문제 봅시다. 가는 현대시 파랑새이고 나는 작가가 파랑새를 창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한 글이다. 나를 읽고 가에 대한 감상을 말해보자. 자, 우리 한번 가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나를 읽어볼게요. 나는, 자, 일단 파랑새 한하운.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 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으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짧은 시네요. 자, 밑에 작품 개관 잠깐 정리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자유시 플러스 서정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격이 어때? 음보가 느껴진다. 그치? 음보율이 느껴져요. 민요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당연히 개인 정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죽어서 파랑새 되리라고 한 부분에서 좀 애상적인 분위기마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된 소재는 뭐 누가 뭐라 해도 파랑새죠. 이 시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파랑새 되리, 파랑새가 될 것이다. 자유로운 삶을 향한 소망. 그래서 파랑새를 통해서 자유로운 삶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특징은 민요조의 삼음보 율격과 선명한 색채 심상을 드러냈다. 파란색 드러냈죠. 또 반복과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화자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강조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나를 한번 좀 읽어보자고요. 이 시인이 어떤 생각으로 이 시를 썼을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고향 땅 함흥에 돌아왔으나 이 꼴로 집에 돌아갈 수가 없다. 더욱 동리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도저히 밝은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진종일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사람이 안 다니는 들에서 종일 굶으며 기다려야 했다. 왜일까? 이제는 정말로 나 환자가 된 서름이 가슴을 찢는다. 나 환자래요. 나 환자가 뭐야? 밑에 보니까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 나병이 뭔데? 나병은 나병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만성 전염병을 뜻하는데, 이 나병에 걸리면은 온 피부가 거의 약간 썩어 문드러져 가요. 나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이 나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가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어요. 만진다고 해서 전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몰라. 그 이유를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인은 나병에 걸린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나 환자가 된 서름이 가슴을 찢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나 환자 다 피했거든. 되게 어떻게 전염되는지 모르니까요. 이어서 갈게. 나 환자 생활로 입학하는 분함과 서러움에 하루 종일 잔디에서 울었다. 엄청 슬프겠죠. 내가 나를 생각해 보아도 내 값이 정말로 한 푼어치도 되지 않는 것 같다. 이제는 인간 폐업령이 내려졌다. 인간 폐업령 말 되게 무섭다.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없앤다는 거죠. 그렇지? 인간으로서의 일을 폐업하겠다. 이 원한을 피를 토하며 통곡하였다. 몇백 번 고쳐 죽어도 자욱자욱 피 맺힌 서러움과 뉘우침이 가득 찬 나 환자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밤이 어두워진다. 모든 것을 검게 가려주는 밤이 온다. 나는 여기서 인간의 자유와 이상과 동경을 상징한 노래로 파랑새라는 시를 읊으며 인간의 행복을 빌었다. 자, 이거를 읽고서 다시 파랑새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 절절한 노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자유로웠던 삶을 향한, 그죠? 이 나병은 한 번 걸리면 못 고치거든요. 그 자유로운 삶을 향한 본인의 화자의 절실한 시적 화자, 즉 작가의 절실한 어떤 소망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다, 노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이걸 읽었으니까 가에 대한 감상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자, 이걸 읽고서 이걸 읽으니까 다시 어때요? 그냥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알고 읽으니까 되게 절실했겠다. 엄청 절실했겠다. 그지? 또 그전에는 몰랐는데 어떤 아픔과 고통까지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맥락까지. 죽어서 파랑새가 되겠다. 그래서 푸른 하늘 푸른 들 마음껏 날아다니고 푸른 노래 푸른 눈물을 마음껏 울어볼 거야.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다르게 읽힐 거예요. 오케이? 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 파트에서 그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작가와 작품의 관계죠. 윤동주라는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고, 삶의 어떤 과정에서 이런 시가 나왔는지. 또 여기서는 한하온이라는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고, 삶의 어떤 과정에서 이런 시가 나왔는지. 시를 읽는다는 것은 그 시인의 세계관을 읽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거를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그 사람을 느끼는 거야. 시를 읽는다는 건. 시는 몇 줄 안 되지만 그 몇 줄 속에는 굉장히 많은 맥락들을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읽는 거는 되게 매력적인 일이기도 하죠. 그죠?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